엄마, 나 데리러 왔구나. 비를 피해 엄마의 검은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상하게 말이 없었고 우리 집이 아닌 낯선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그날 저는 엄마의 얼굴을 한 무언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1998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의 한파가 온 나라를 휘감고 있었지만 9살 어린아이에게 세상의 시름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집과 학교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5분 남짓한 짧은 골목길이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한빛초등학교는 회색빛 연립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동네 한가운데에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등하굣길은 늘 혼자였습니다. 요즘처럼 교문 앞이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풍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아이들은 무리지어 제잘거리며 흩어졌고 저 또한 그 무리 속에서 익숙하게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이 낯설어지는 유일한 날이 있었으니 바로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는 아이들에게 작은 재앙과도 같았고 그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 엄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산을 들고 교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지은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액세서리 부품을 조립하는 부업을 하셨기에 늘 집에 계셨고 비가 올 기미만 보이면 어김없이 저를 데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찜통 같던 하늘이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먹구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장대비가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는 선생님의 마지막 당부마저 집어삼킬 듯 거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오시겠지? 안 오시면 그냥 뛰어가야 하나. 집까지는 금방이었지만 흠뻑 젖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1층 현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부산스럽게 내려가며 인파 속에서 익숙한 엄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빼곡히 들어찬 우산들 사이로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부업 때문에 바쁘신가 보다. 그때 같은 반 친구인 철민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박민준, 너 우산 없어. 같이 쓰고 가자. 철민이는 노란색 캐릭터 우산을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고 철민이의 작은 우산 아래 어깨를 맞대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보도블록 위로 빗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저희 둘의 첨벙거리는 발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교문 밖 횡단보도를 향해 몇 걸음 옮겼을 때였습니다. 길 건너편 우리 동네로 들어서는 골목 어귀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 차림에 검고 커다란 장우산을 든 채였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다. 철민아, 나 먼저 갈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저는 철민이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엄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커다란 검은 우산 아래로 쏙 들어가는 순간 비에 젖어 서늘했던 몸에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늦었네. 바빴어?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줄 뿐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밥은 다 먹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라며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을 텐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걷는 듯한 어색한 침묵이 우산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제가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표정이 고정되어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 아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 나직하게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 또한 평소에 따뜻하고 높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낮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몸을 살짝 움츠렸지만 엄마가 정말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애써 생각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상상력이 좋다고 칭찬했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여줄게. 그래, 단답형의 대답. 빗소리에 섞여 쓰러지는 그 목소리는 제 신나는 자랑을 단숨에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빗길을 걸었습니다. 쏴 하는 빗소리와 제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는 첨벙거리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라면 2블록을 더 직진한 뒤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좌회전을 해야 우리 집이 있는 연립주택 단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엄마는 첫 번째 블록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오른쪽의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더 넓고 음침한 연립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쪽 아니잖아. 우리 집은 저쪽인데 어디가? 저는 당황해서 엄마의 팔을 잡아 끌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들를 곳이 있어. 금방 끝나. 어딜? 누구네 집인데 나도 아는 사람이야? 제 성격상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조금 더 꽉 쥘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비에 젖은 듯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얼마 더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낡은 연립주택의 벽에는 검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고 비를 맞은 시멘트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곧 엄마는 허름한 3층짜리 연립주택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다녀올게. 엄마는 제 손을 놓고 들고 있던 검은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의 반지하로 향하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쿵쿵쿵. 이 엄마의 발소리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엄마가 건네준 커다란 검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쏴 타타타탁. 마치 수많은 손가락이 우산천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5분, 10분. 금방 다녀온다던 엄마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골목길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무슨 일 있나? 불안한 마음에 저는 우산을 든 채 건물 입구의 처마 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희미한 백열등이 깜빡거리며 제 작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사라진 어두운 지하 계단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만 있으며 나올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용기를 내어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산을 꼭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축축한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밟았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더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더욱 심해졌고 복도 양옆으로는 녹슨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제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서 공허하게 울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의 메아리와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뿐.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곳에 엄마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쥐어준 검은 우산이 비바람에 휘청거렸지만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 골목에 들어서자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젖은 몸으로 현관문 앞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환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액세서리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방금 제가 만났던 짙은 남색 원피스가 아닌 편안한 베이지색 실내복 차림의 진짜 우리 엄마. 엄마는 현관에 들어선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 민준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비를 이렇게 다 맞고 친구랑 같이 온다더니 친구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학교 앞으로 나 데리러 왔었잖아. 같이 우산 쓰고 오다가 이상한 연립주택에 간다고 나보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제 횡설수설하는 말에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세운 소리야, 아들? 엄마 오늘 부업 일감 마감이 급해서 너 데리러 못 갔어. 그래서 철민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민준이 좀 같이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철민이랑 같이 오다가 헤어진 거야? 서로의 말이 궤도를 이탈한 기차처럼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학교에 온 적이 없다고 하고 저는 분명 엄마와 함께 왔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우산도 씌워주고 이 우산도 줬잖아. 저는 제 말이 사실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우산을 엄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손잡이까지 온통 검은색인 묵직하고 커다란 장우산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낯선 우산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거실의 환한 불빛 아래 우산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만들어낸 검은 웅덩이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의 기묘한 만남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물증 하나를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기이했던 그날의 경험은 9살 아이의 헛것 본 해프닝으로 치부되었고 제가 들고 온 정체불명의 검은 우산은 현관 한쪽에 세워진 채 잊혀갔습니다. 어머니는 찝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던 시절이었기에 깊게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제 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매일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던 제가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어머니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눈꺼풀 위에는 거대한 바위가 얹힌 듯 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속이 메스꺼워 아침밥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잠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수업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통이나 감기려니 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매번 똑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꾀병 부리는 걸 수도 있고요. 주사 한 대, 그리고 며칠 치의 약,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잦은 구토와 설사가 이어졌고 밤에는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항상 비가 내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검은 우산을 쓴 엄마가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잠든 제 이마를 짚어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없는 형편에 좋다는 한약방을 찾아가 보약이라는 것을 처음 지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쓰디 쓴 탕약을 코를 막고 억지로 삼켰지만 제 몸은 촛농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또다시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유난히 사나웠습니다. 창문을 부술 듯한 바람소리와 함께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천둥소리가 간헐적으로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 천둥소리에 맞춰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바늘이 뇌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저는 이불을 붙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제 비명에 놀라 잠에서 깬 부모님이 방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불을 켜자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여보. 애가 이상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호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응급실이라도 가야지. 지은아, 빨리 옷 입고 나올 준비해. 아버지는 저를 안아들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쩍 하는 번개와 함께 창밖이 순간 대나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쾅 하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과 연결된 현관 쪽으로 무심코 시선을 돌렸던 아버지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진 어스름한 공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 차림, 한 손에는 익숙한 검은 장우산을 든 채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 몇 초 전 화장실로 들어갔던 아내 지은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헛것을 보나? 지은이가 언제 저기 나가 있었지? 아버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을 못 자 피로가 쌓여 헛것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끙끙대는 제 신음소리가 아버지를 현실로 잡아끌었습니다. 일단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현관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은아, 뭐해? 빨리 가자. 그때였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 준비 다 됐어. 빨리 가요.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방금 막 세수를 마친 듯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는 진짜 아내 지은 씨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악하며 고개를 돌려 다시 현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곳에 서 있었냐는 듯 현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센서 등만이 꺼진 채 어둠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소름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불안하게 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어서 가자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폭우를 뚫고 겨우 택시를 잡아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함과 분주함 속에서 저는 각종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열과 탈수, 극심한 구토 증세, 의사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저와 아내 곁을 지키다 출근을 위해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가 제 곁에 남아 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내내 링거를 맞고 잠이 든 저를 확인한 뒤 어머니는 잠시 집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려면 집에 있는 통장과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뱅킹은커녕 ATM도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입구에 섰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잔뜩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다시 비를 뿌릴 기세였습니다. 아, 우산을 안 가져왔네. 그냥 맞고 뛰어가야 하나. 어머니가 막 병원 건물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설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바로 어머니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차림을 한 여자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로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찾으시죠? 여자는 어머니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아버지가 현관에서 보았던 그리고 제가 처음 들고 왔던 바로 그 검은 장우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산을 건넨 또 다른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촐랑거리는 기묘한 걸음걸이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손에 들린 차갑고 묵직한 우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병원 앞에서 겪은 일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 역시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현관에서 보았던 또 다른 엄마의 이야기를.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만났던 다른 엄마, 아버지가 현관에서 목격한 섬뜩한 아내, 그리고 방금 어머니 앞에 나타나 우산을 건넨 또 다른 나.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이 검은 우산이 있었습니다. 이 우산 때문이야. 이 우산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 어머니는 순간적인 깨달음과 함께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우산을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 내 아들 곁에, 우리 가족 곁에 단 한시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은행에 들르는 것도 잊은 채 다른 우산 하나를 더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검은 장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번잡한 정류장 의자 밑에 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것을 버리듯 그 우산을 조용히 내려놓고 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우산을 주워가든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의 시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우산을 버리고 병원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부터 제 상태는 거짓말처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괴롭히던 지독한 두통과 고열이 사라졌고 메스꺼움도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언제 아팠냐는 듯 쌩쌩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끝내 제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급성 스트레스성 장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병의 원인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검은 우산이었다는 것을. 검은 우산이 사라진 뒤 우리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을 회복했고 부모님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의 표면 아래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미세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날의 기이하고 공포스러웠던 경험은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개오문 우산은 우리 집의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현관문을 몇 번이고 확인했고 아버지는 무심코 현관 쪽을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저 역시 비 오는 날이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고 검은 우산을 든 사람만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경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우리 가족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날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필름 사진처럼 제 기억의 창고 한 구석에 색바랜 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동아리에서 소희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희와 저는 금방 친해졌는데 그녀에게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대를 이어 신을 모시는 무속인, 즉 만신이었고 소희 역시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많아 그쪽 세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던 중 을에 그렇듯 무서운 이야기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그 일이 떠올랐고 술기운을 빌려 십수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만났던 다른 엄마와 검은 우산, 원인 모를 병, 그리고 부모님이 겪었던 도플갱어 현상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술렁이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오싹한 괴담 정도로 치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만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가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거 그냥 헛것 본 거 아닐 거야. 내 이야기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럼 그게 진짜였다는 거야?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혹시 너희 어머니 그때 주변에 원한 산 사람 같은 거 없으셨대? 소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원한. 우리 엄마가? 아니,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분이야. 동네에서도 다들 착하다고 소문났는데 누구한테 원한을 사. 그러자 소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원한이라는 게 꼭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야. 무서운 건 아주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되거든. 이를테면 시기나 질투 같은 거. 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만났던 다른 엄마나 아버님이 보셨던 다른 아내는 아마 허주 액슈준이었을 거야. 주인이 없는 잡귀나 악귀 같은 존재인데 종종 특정인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타나. 그 목적은 단 하나, 그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지. 그럼 왜 하필 우리 엄마 모습으로?
그게 바로 살샤이야. 누군가 너희 어머니한테 아주 악독한 살을 쏜 걸 거야. 살이라는 건 일종의 저주나 악한 기운인데 직접 사람에게 쏘기도 하지만 물건에 깃들게 해서 보내기도 해. 네가 들고 왔던 그 검은 우산이 바로 그 매개체였던 거지. 소희의 설명은 차갑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 제 어머니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악의적인 주술을 통해 그 기운을 우산에 담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산이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 그 안에 깃든 악한 기운, 즉 살이 집안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살의 목적은 대상을 파괴하는 거야.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지. 당시 너희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어린아이였던 너였을 거고. 그래서 네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던 거야. 아마 그 우산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 엄마를 시기한 사람이 대체 누구였을까? 그건 알 수 없지. 네 말대로 원한 살 사람이 아니었다면 더더욱 찾기 힘들 거야.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이웃이나 친척 혹은 친구일 수도 있지. 저 집은 단칸방에 살아도 남편은 성실하고 아들은 건강하고 부부가 금슬도 좋네 하는 아주 사소한 부러움. 그 부러움이 뒤틀리면 무서운 질투가 되고 그게 독을 품으면 살이 되어 날아가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소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 없는 누군가의 아기가 10수년 전 우리 가족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그 시절 이야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없는지.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쓸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아들. 엄마는 정말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랬을까? 이젠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리자. 어머니는 잊자고 했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만 아니라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악의도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검은 우산을 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혹시 그 평범한 얼굴 뒤에 10수년 전 우리 가족에게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그 이름 모를 질투와 악의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그 검은 우산은 버려졌지만 그 우산이 남긴 공포는 제 삶에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 오는 날에 방문자가 남기고 간 지울 수 없는 흉터입니다.